안녕하십니까. 경제공부 싫어하는 이과생 게으른 장기투자자 이계투입니다. 네, 채권 영상 3탄입니다. 오늘은 채권 입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을 전혀 전공하지도 않았고 수업도 들어보지 않은 이과생이 어떻게 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이해만 하시면은요, 저도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하는 그 영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본 지도 꽤 오래됐고요. 다른 뭐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보다 채권 애널리스트의 그 이야기를 더 즐겨 듣는 이유는 조금 장기적인 어떤 그 전망이 훨씬 더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정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그죠?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저는 채권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들었는데도 사실은 뭐 그들이 하는 얘기에 한 20-30% 밖에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 채권의 입찰 원리만 조금 이제 이거 입찰 원리 안지도 이제 1년도 안 되는데요. 요거 하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요거 되게 그 간단한 그런 원리인데요. 요거를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런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이자율의 변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전혀 뭐 FOMC 이자율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영상을 다 챙겨보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은 하물며 제 지인 중에 뭐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나 코인 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시경제를 살펴보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이제 그 거의 이제 한 그 분기별로 하면서 뭐 한 2-3번 더 하죠. 한 6번? 7-8번인지. 근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자율은 하루나 한 달짜리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하루. 그러니까 뭐 이거를 리보 금리라고 했나요? 또 뭐 한 달, 굉장히 단기 금리라는 거예요. 단기 금리를 그 페드에서 정해주는 거죠. 미국 뭐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단기 금리를 정해주고요. 나머지 뭐 2년, 5년, 10년, 20년 이런 것들은 자,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는 요거예요. 입찰 방식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그 구매자가 있겠고요. 이쪽은 판매자가 있겠죠. 채권 판매. 채권 판매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뭐 좀 넓게 말하면 국가계가 되겠죠. 국채는. 그죠? 국가 뭐 중앙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입찰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0년물 채권을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게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이미 이거 페드 관련해 갖고는 스케줄 입찰 날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을 입찰하겠다 그랬을 때 구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입찰해서 구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수록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입찰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유리하죠. 구매자가 다수일 경우는 판매자가 유리합니다. 그거는 뭐야? 판매자가 유리하다는 거는 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일 경우는 뭐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어떤 우리 그 일상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적용되는 그런 입찰 방식이죠. 자, 그게 이제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대신 여기서 조금 그 특이한 점은 자, 여기서 이제 그 채권을 판매를 하는데 국가가 판매를 하면 이제 채권의 그 수익률이 정해집니다. 수익률. 이자죠, 이자.
채권이율. 그래서 요게 정해지는데 요거는 국가가 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채권을 판다. 근데 이자를 1만 원짜리 채권을 파는데 이자를 1,000원 주는 게 있고 1,000원. 그 다음에 뭐 500원 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국가 입장에서는 500원을 주고 싶겠죠.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요게 이제 이자율입니다. 수익률, 채권 수익률. 1만 원짜리 채권을 판매할 때 5,000원에 이자가 나가냐, 500원에 이자가 나가냐. 그래서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낮게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 다수 경쟁 입찰자가 많아질수록 이들도 자기도 막 사고 싶은데 살려면 판매자가 좋아하는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이자율을 써내게 됩니다. 이들이 써내는 게 예를 들어서 시중에 지금 뭐 이자율이 2%라고 했다면 이 채권 이걸 막 사고 싶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이 이자가 뭐 1.8%, 뭐 1.5%, 뭐 이런 식으로 낮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낮은 가격을 써냈을 때 낙찰이 돼요. 그건 뭐예요? 경쟁이 치열하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 이거 이제 우리가 채권 사는 사람은 뭐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 은행,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런 기관들이죠. 기관들인데 똑같이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1,000원씩 이자가 들어오면 좋은데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저 이자 500원만 받을게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사는데 500원만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제시를 해야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낙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경제 뉴스를 들을 때 이제 미국의 입찰률이 높냐 낮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랬을 때 입찰 경쟁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채권 수익률, 이게 장기 채권의 이자랑 똑같은 거예요. 장기 채권의 이자랑 똑같습니다. 수익률이나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나 아니면 장기 채권의 전체 금리나 다 똑같은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요 중앙은행 나라에서는 조금 더 자기가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조금 주고 싶으니까 이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수익률을 제시한 사람한테 낙찰되게끔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상 이자율이 2%인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거 10년 후에 보면 지금 뭐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이거 지금 2%짜리 사느니 이거 좀 기다리면 2.5%짜리도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런 기관들이 응찰을 안 하겠죠. 요거 2%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채권을 판매를 하면서 그 나라에 쓸 돈을 돈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다들 안 살라고 해요. 지금 이자율 요 정도 조금 5년 10년 후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겠죠. 그러면 응찰을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2%니까 2.1로 하거나 2.2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를 올려주게 되면 이 국가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는 이자를 계속 줘야 되죠. 이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싫어서 요런 거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입찰 방식이고 이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렇게 채권을 사고 싶어 하는 기관, 증권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입찰을 경쟁을 심하게 할수록 낮은 금리의 채권이 판매가 되고 장기 금리는 낮아지게 돼요. 그죠? 근데 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장기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응찰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국가에서도 이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입찰 경쟁률이랑 채권 금리는 반비례, 방금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YCC, Yield Curve Control. 그 다음에 OT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요거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차, 그죠?
금리 차에 대한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고, 이거는 뭐 장기금리, 예, 장기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요. 저도 뭐 이거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뭐 웹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 말이 어렵더라고요. 예, 복잡하게. 근데 이제 딱 저도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YCC나 OT나 이거는 이 판매자, 그죠? 중앙은행 국가에서 요 판매 금액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정하고 싶어 할 때 쓰는 거래요. YCC나 OT도 야, 이거 장기금리 최고 2.0, 최저 1.5%로 할래 라고 국가가 야, 나 이거 더 이상은 이자 못 주고 야, 이거 더 내려가는 것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 YCC 혹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뭐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합니다. 출구 전략이 좀 애매하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최후의 보류를 남겨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요 판매자, 그죠?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판매할 때 이자율 그 정해지는 원리, 그리고 뭐 YCC나 OT는 판매자가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뭐예요? 히든 카드, 치트키, 이제 뭐 요런 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금리를 좀 박스권에 놓고 싶어 할 때 쓰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프레드 사이트에서 요 금리, 그죠? 피더럴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 FOMC에서 정해지는 금리에 대해서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2020년이죠. 이걸 보시면,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금리는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 금리 보면 17%까지 됐네요. 17%.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일 한 칸이 이제 2.5%입니다. 2.5, 5.0.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갈 때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자, 이 올라가는 타이밍, 이런 그, 사이언스, 과학, 그죠? 이과생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사이언스, 과학에서는, 이런 변곡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그, 어떤 의미도 크고,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 민감하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봐요. 그랬을 때, 자, 저도 이제 요걸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 이 부분에서 금리가 지금 이렇게, 2020년이니까 거의 40년 우하향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우상향할 건가? 과연 그런 지점인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변화와, 큰 그런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변곡점이거든요. 계속 쭉 내려가는 기조가 있었는데 확 틀어갖고 올라간다고 하면, 처음엔 저도 이제 이 부분이면 큰일 나겠다고 되게 겁을 먹었는데, 이렇게 쭉 보면 그죠?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여기 지금 요 바로 앞에 올렸을 때 2006년이죠. 2006년 이때가 이제 5%까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2016년에서 올린 게 뭐 2.5% 그 반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거 얼마냐? 여기 공간이 좀 없는데요. 다시 보면 이거 반이면 얼마인가요? 뭐 1.5인가요? 1.75? 네. 맞죠? 1.25. 1.25네요. 1.75가 아니라 1.25. 반이면 1.25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또 1.25 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 지금은 저도 사실 요거를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 40년 내려왔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공부, 그 중에서 TMF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채권의 금리가 이제 그 페드 금리, FOMC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있죠. 이럴 때 이 TMF의 수익률이
플러스 알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장기 국채는요, 뭐 장기 채권만 아니라 이자율이 내려갈 때, 기존의 이 채권들은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 그 중에서 이제 장기채가 제일 효과가 큰데요. 이 내려가는 영역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 40년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때 그 채권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플러스 알파가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 그래서 여기 뭐 우리 뭐 이제 채권 왕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건들락인가요? 뭐 하여튼간 뭐 외국 사람 있죠. 예. 이게 이자가 내려갈 때 이런 채권의 수익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23년 후에도 요 부분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요때 내려갈 때 TMF 가지고 있으면 좀 수익률이 있고요. 지금 흡피 전략이 과거 이제 U% 그 다음에 TMF였는데,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U%도 상승, TMF도 상승되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TMF가 상승을 보기보다는 그냥 보험 역할만 하게끔 지금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이 1.25까지 간 다음에 요 부분 1.25 간 다음에 다시 내려갈 때, 이 미끄럼 탈 때는 TMF도 올라가는 그죠?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는 그런 거를 또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금리 올라가잖아요. 요 회색 요거는 여기 경제 위기예요. 요 회색 줄은.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위기. 여기 또 올라가면, 여기 보셔. 올라가면 1960년대 또 위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올라가죠. 70년대 또 위기. 여기 지금 70에서 75년 올라가죠. 또 위기. 그러니까 지금 채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90년에서도 여기 80 여기 그죠? 올라가죠. 위기. 90년 초에 지금 위기가 없었던 데는 지금 요 부분 위기가 없습니다. 네, 요 부분 지금 위기가 없는데 올라갔는데 없어요. 왜 없냐면 대신 이제 94년 정도부터 올라갔는데 위기가 없는데 2000년 닷컴 버블이 이제 일어나면서 위기가 여기서 생겼죠. 근데 여기서 자 94년에 올랐는데 미국에는 여기서 이제 쭉 유지가 돼요. 이건 뭐예요? 아시아 위기가 있죠. 네, 아시아 우리 IMF 여기서 아시아가 대신 터져줘 갖고 좀 연장은 된 거예요. 97년 우리 1997년 그래서 아시아 위기가 빠빠빠빵 터지니까 미국은 그나마 살만 하다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2000년에 또 위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금 2005년 쭉 올라가죠. 2008년에 또 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보면 금리가 인상된 다음에 모두 위기가 왔어요. 지금 최근에 볼까요? 최근에 2016년 여기죠. 2016년에도 올리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아주 희미한 요건 뭐 그냥 코로나 위기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징크스가 깨지질 않고 있습니다. 올리면 위기, 올리면 위기.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정말 초보가 봐도 이런데 FOMC 그런 위원들이 봤을 때는 뭔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정말 오를 때마다 100%입니다. 지금 여기 55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금리 올리고 위기, 올리고 위기. 아이고 지금 낙서가 지금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게 또 지금 요 기울기를 또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올리는 기울기. 요건 다음 장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S&P 500 지수와 검정색이 이제 S&P 500 지수죠. 그 다음에 빨간 게 그쵸, 빨간 게 금리예요. 페드 금리. 지금 아까 얘기를 못한 거는 요 기울기 2018년 볼까요? 요 지금 요 기울기가 완만해요. 근데 앞에 거는 여기도 그렇고요. 되게 가파릅니다. 올릴 때 이 FOMC 페드의 루틴이 있었나봐요. 다 가파르게 올려요. 올릴 때 성급하다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최근에 들어서 2016년 7년에는 앞에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최대한 느리게 올리죠. 그러면 이제 내년 또 아마 느리게 올리겠죠.
여지껏 지금 요 앞에 40년 데이터 여기서도 보시면 가팔라요. 요 기울기가 모두가 그래요. 55년부터 기울기가 가파른데 딱 지금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 2017년 요때가 완만하게 오르죠. 앞으로도 완만하게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지수를 보면 금리가 인상될 때, 그죠? 인상될 때 다들 뭐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상되고 나서 이게 빨간 게 다 그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닷컴 버블부터 나왔네요. 2000년. 네, 그러니까 빨간 데가 올리면 그 다음에 위기, 그죠? 닷컴 버블 올리고 위기. 그 다음에 여기도 올리고 코비드 위기. 어쨌든 근데 이제 금리가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한 거는요.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기에 자 여기 볼까요? 1994년 그럴 때도 S&P는 오르더라.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금리가 올라도 여기도 그렇죠. 2005, 6년에도 그래도 S&P는 잘 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7년 18년에도 보면 뭐 그럭저럭 오르죠. S&P는 오르더라. 근데 올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우리는 매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13년에 늪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바로 요거예요. 이쪽 부분. 네,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 이 고점이 다시 터치되는 게 2013년이 됐습니다. 2013년. 네, 그래서 S&P도 이런 기간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요 정도는 몸으로 때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13년에 늪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3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적립식이잖아요.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적립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계속 급여를 가지고 투입을 하다 보면 이렇게 13년까지는 걸리진 않습니다. 하락장에 산게 있기 때문에 단축되겠죠. 본전 오는 거는. 그래도 마음은 13년은 우리는 견디겠다는 생각을 갖고 뭐 계속 겁먹지 말고 계속 적립식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요거는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느낌인데요. 네, 장기 채권. 제가 관심이 많고 뭐 대표되는 게 뭐 TMF인데요. 요거는 이제 3배인데 뭐 1배는 이제 TLT.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BND가 있죠. 1배짜리. 네, 1배. 이거는 이제 토탈 채권. 요거는 이제 장기 채권 2개. 근데 이제 장기 채권은 사실 저는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제 뭐 가끔 헬스 관련 이제 영상을 보면 요런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요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 파동이라 그럴까요? 요 루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라 그러면 요 단기 금리,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뭐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뭐 내려가고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장기 채권은 느낌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뭐 속도를, 그죠? 어떻게 속도를 하냐, 이 팔의 폭을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장기 채권에 대한 예측이 쉽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이런 파동, 그죠? 파동에 대한 어떤 또 뭐 수학 공식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데 아예 딴 세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요 데이터만 가지고, 현재 있는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이 끝부분에 있는 거가 지금 이게 높이 있냐 아래에 있냐를 판단하기에는 알 듯 말 듯 하다라는 겁니다. 알 듯 말 듯, 그죠?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러잖아요. 그냥 대략 뭐 한 6개월 앞선 것 같다. 이거 그냥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장기 채권의 움직임, 오를 건지 내려갈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대충은 알 수 있는데, 이게 막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뭐, 요런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방송이나 이런 거 좀 듣다 보면, 뭐, 대충 이제 흐름은 좀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뭐 예측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적립식인데. 그래서 그냥 보험 그 3배짜리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자기가 레버리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채권을 좀 들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환율이 높아갖고 지금 뭐 3펀드 전략 미국을 바로 못 사고 있는데, 환율 좀 떨어지면 BND도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장 전략이 있잖아요. 하락이 될 때 안정적인 뭐 1배짜리 혹은 안정적인 채권을 매도 후에 이제 물타기 하는 거죠. 채권이나 1배짜리 매도 후에 뭐 2배짜리나 3배짜리로 갈아타는 거. 이게 근데 뭐 물타기라 그러는데 원래 리밸런싱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그 비율을 갖고 있으면 BND나 뭐 TMF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격이 좀 덜 떨어지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잖아요. 주식이 팍팍 떨어져도. 그러면 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결국은 안정적인 자산을 판매해서 많이 떨어진 거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정식적인 절차 리밸런싱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물타기라고 뭐 말해도 되는데, 뭐 리밸런싱이라는 게 좀 더 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자산 배분도 좀 공부를 했는데, 뭐 금, 그 다음에 리츠, 뭐 원자재,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 배분할 때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주식과 채권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 금, 리츠, 원자재 이런 것들은 이 주식 메인으로 이제 주식을 봤을 때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좀 예측 불허인 부분도 있고 해요. 그 방향성을 잡기가 좀 아리송합니다. 대신 채권은 물론 채권도 뭐 아리송하게 갈 때도 있지만 그냥 큰 위기나 이럴 때는 주식 팔고 채권 딱 갑니다. 큰 손들이 주식이 막 떨어지면 채권으로 갑니다. 그럼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굉장히 심플한 원리지만 이게 계속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어떤 그런 상관성, 그런 관계성, 반대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두 개만 잘 한다고 해도 그 자산 배분은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장기 투자자 이계투였습니다. 오늘도 내 주식 멀리하고 평화로운 시간 느껴봅니다. 구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개투님을 괴롭히니까요. 좋아요도 권하지 않습니다. 뻔한 노출로 낚이는 개투님은 원치 않으니까요. 응원 댓글은 이개투에게 기쁜 자극이 됩니다.